안녕하십니까.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권혁준입니다. 먼저 부울경 뇌졸중 충격학회 보수교육에서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뇌졸중 2차 예방에서 중요한 생활습관 및 예방관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외래에서 환자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못하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공부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뇌졸중 방지를 위한 관리 가능한 위험 인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다음으로 영양관리, 신체활동, 금연, 예방접종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AHA, ASA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뇌졸중 방지를 위한 관리 가능한 위험 인자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첫 뇌졸중 이후의 시간에 따라서 재발 위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시기별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스타틴 치료 발전으로서 이렇게 재발 위험이 지금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5년 내 누적 재발 위험은 여전히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이 포함해서 이런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뇌졸중 환자들은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비만, 수면 무호흡 같은 이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바탕에는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 음주,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 습관이 교정이 외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 장벽 때문에 이렇게 되게 환자들한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스트로크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다양한 위험 인자가 뇌졸중 발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면 PAR, 파라는 수치는 각 위험 인자가 전체 뇌졸중 발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흡연은 12.4%, 이제 식이습관은 23.2%, 신체 활동은 35.8% 정도로 이제 뇌졸중의 그러니까 방지에 기여한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만으로도 상당수의 이제 뇌졸중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뇌졸중의 약 90%는 관리 가능한 위험 인자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성별하고 이렇게 나이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남녀나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흡연, 이제 식이습관, 신체활동 관리는 관리 가능한 위험 인자로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여자보다 금연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5세 초과의 경우에 이제 55세 이하보다 식이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습관 교정은 특정 환자군이 아니고 모든 뇌졸중 환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환자분한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위험 인자가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흡연을 했었을 때 뇌졸중 재발 위험이 약 37% 정도 증가시키는 것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결국 뇌졸중 이후에도 생활습관 관리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꼭 환자분한테 인식을 시켜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영양관리, 신체활동, 그리고 금연의 중요성을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관리입니다. 영양관리 공고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공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중해식 식단이고 두 번째는 나트륨 제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뇌졸중과 TIA 환자에서는 이제 재발성 뇌졸중 위험 감소를 위해서 저지방 식단보다는 단일 불포화 지방, 식물성 식품, 생선 섭취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또는 견과류 보충을 포함하는 지중해 식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동반한 뇌혈중과 TIA 환자에서는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나트륨을 최소 1일 1g 감소를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중해 식단이 뭔가 이렇게 보면 지중해 식단은 이제 통곡류, 채소, 과일, 생선과 이제 올리브 오일,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이렇게 주요 지방원으로 하는 식단으로 보시면 되고, 특히 지중해 식단은 핵심이 이제 지방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제 동물성 지방 대신에 불포화 지방을 이렇게 비중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불포화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죽상 동맥 경화 진행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지중해 식단이 대표적인 연구가 프리디메드 연구인데, 이제 스페인에서 시행된 대규모 연구로서 이제 고위험 심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지중해식 식단과 저지방 식단을 비교하였습니다. 약 이제 4.8년 추적을 했는데, 지중해식 식단 중에 이제 올리브 오일, 견과류를 보충하였을 때 이제 뇌졸중 위험이 약 40% 이렇게 40%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듯이 사실 저지방 식단도 이렇게 나쁜 식단은 아니고 건강한 식사 방법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지방을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는 건강한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제 현재 여기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중해 식단을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대시 식단과 저염식의 혈압 감소 효과인데, 미국에서 이제 시행된 대시 소듐 트라이얼에서 보면 이제 대시 식단과 일반 미국식 식단을 비교한 이제 연구였고, 각 식단에서 나트륨 섭취량을 이제 이렇게 고, 중, 저 이렇게 8.7g, 5.8g, 2.9g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30일씩 교차해서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 저나트륨으로 이렇게 대시 식단을 한 경우에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혈압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 식단이 이제 좋은 식단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트륨 대시 식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이나 뭐 가금류 이런 것들 이제 견과류까지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랑 뭐 단 음료 그리고 가공식품이랑 이제 소금을 이렇게 줄이는 식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금은 하루 나트륨 2300mg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되어 있는데, 소금 같은 경우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5, 6g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한 중간 정도 이제 소금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소금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짬뽕 한 그릇이라든지. 그래서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환자분한테 뭐 국물을 적게 마신다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시 식단과 뇌졸중 위험이 감소하는지, 혈압 말고 뇌졸중 위험이 감소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총 이제 15만 명 이상을 포함한 이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이제 대시 식단 수능도가 높을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이 여기 보시면 1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시 식단은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뇌졸중 위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래에서 이렇게 좋은 지방을 활용한 지중해식 식단이나 아니면 저지방 식단인 이제 대시 식단 완벽하게 설명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환자분이 바로 이제 실천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사실 기존 식습관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바꾸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주 하지는 않고 이제 여쭤보는 분한테만 조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자 교육할 때는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 규칙, 원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작은 변화가 이제 실천율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습관을 바꾸는 접근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이나 체중 같은 즉각적인 변화를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환자가 행동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별한 거는 없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외래에서 설명하고 계시겠지만, 환자분들의 작은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국물 많이 드시는 분은 국물을 좀 줄이라고 하고, 흰빵, 과자를 드시는 분은 견과류, 과일로 이렇게 바꾸도록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튀김은 생선으로, 버터는 올리브 오일로, 가공류는 이제 닭고기나 콩류 같은 경우로 이렇게 바꿔서 먹는 그런 권고 방식으로 이제 기존 습관을 조금씩 바꾸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신체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 공고안에서는 보면 이제 주 4회 이상 1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활동 또는 주 2회 이상 20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리고 신체 활동 행동 변화 상담을 포함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게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30분마다 3분 이상 가볍게 서 있거나 가볍게 운동으로 자식 시간을 중단시키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체 활동의 뇌 보호 기전을 보시면 이제 염증을 이렇게 감소를 시키거나 세포 사멸을 억제하거나 그리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거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혈관 기능 개선 및 신경 가속성을 이제 운동이 증가시키게 되면 뇌졸중 후의 회복과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면 신체 활동 부족과 뇌졸중 재발 위험에 대한 샘플리스 연구의 이제 사후 분석 결과입니다. 뇌졸중 또는 TIA 환자 중에서 이제 적극적 내과 치료군인 이제 227명을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 이제 약 32개월 추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예후를 비교하였고 운동 목표는 앞서 보셨듯이 중등도 운동 주 4회 또는 고강도 운동 주 2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예후를 비교했는데 그 비교한 결과 운동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사람 out of target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 재발 위험이 약 6.7배 정도로 이렇게 높게 올랐고 따라서 이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뇌졸중 재발 위험을 이렇게 낮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해서 행동 변화 증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단순히 외래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교육을 잠시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운동 상담, 생활 습관 교육, 전화 추적 관찰이라든지 아니면 재활 프로그램처럼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혈압이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혈압이 이렇게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행동 변화 유도가 혈압 감소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외래에서도 우리가 설명 자체보다는 이제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짧고 가벼운 신체 활동의 효과인데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가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뇌졸중 환자에서 8시간 동안 운동 없이 앉아 있는 대신에 이제 30분마다 3분간 가벼운 활동을 이렇게 뭐 서서 운동하거나 약간 걸었을 때 이제 수축기 혈압이 보시면 이게 3.5 정도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운동 시간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고 아니면 운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때 비교적 쉽게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래에서 적용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강화 운동하는 게 아니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해서 반복 가능한 활동을 만들게 되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매일 1시간 운동하세요. 이것보다는
30분마다 3분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운동 꼭 하세요보다는 식사 후에 10분 걷기, 그리고 헬스장 등록하세요보다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내용을 AI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이제 짧은 외래 시간에서 생활습관 변화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금연입니다. 금연 공고안에서 보면 금연 공고 수준은 여기 보시면 다 1로 매우 강력하게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환자분한테 말씀하시면 좋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내용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흡연 중인 뇌졸중 TIA 환자에게는 이제 상담 혹은 이제 약물 치료 병행을 통한 금연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고하고 있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니코틴 대체요법,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후에도 계속 흡연하는 환자에서는 이제 재발성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금연을 강력히 공고해야 되고, 혹시나 금연이 어려운 분은 이제 1일 흡연량 감소를 공고하는 것도 이렇게 여기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발성 뇌졸중 감소를 위해서 간접 흡연도 이렇게 회피하라고 공고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우선 이제 흡연이 하게 되면 이렇게 암도 발생하겠지만 염증 및 이제 혈관 손상을 시켜서 내피 기능 세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연을 했을 때는 이러한 과정을 차단해서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는데, 예전 정부이긴 한데 이렇게 25세에서 34세에서 금연을 하면 여기가 생존 곡선이거든요. 생존 곡선이 이제 비흡연자고 흡연자고 비흡연자인데 이제 비흡연자 쪽으로 거의 비슷해지고, 55세, 64세에서는 금연을 하면 여전히 사망률은 감소하지만 그래도 사망률 감소 효과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차이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금연은 언제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고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건강상 이득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연 강도하고 뇌졸중 재발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본 연구를 보면, 이제 첫 뇌졸중 이제 환자군을 이제 평균 2.4년 추적 관찰했을 때 흡연량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갑 내고 한 갑에서 두 갑 사이, 두 갑 이상인데 이렇게 흡연 상태에 따라서 흡연량에 따른 뇌졸중 재발 위험을 비교했었을 때 흡연량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뇌졸중 재발 위험이 증가하였고, 특히 하루에 한 갑 이상 한 군들은 이제 조절을 했었을 때 위험인자들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은 단순히 피우느냐 이제 많으냐 문제가 아니고 많이 피울수록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금연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흡연량을 줄이더라도 여하튼 이렇게 흡연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흡연량을 줄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을 했었을 때 재발성 혈관 사건 위험 감소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혈혈성 뇌졸중 TIA 환자를 이제 관찰을 했고, 약 4.8년 추적 관찰을 하였을 때 금연군하고 지속 흡연군의 장기 예후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 이제 금연군은 지속 흡연군에 비해서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사망을 포함한 이렇게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약 여기 보시면 34% 이렇게 낮게 관찰됐습니다. 따라서 금연은 이제 뇌졸중 이후 장기적인 혈관 사건 감소와도 이제 관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연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금연 약물 치료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우선 1차 금연 약물 치료로 이제 니코틴,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효과를
플라시보 대비 이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이제 셋 다 효과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레니클린이 2.88배로 제일 큰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약을 조금 드시는 거를 다른 약도 많이 드시고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드시려고 하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지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약을 먹으면 이제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약을 먹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래에서 적용하는 금연 전략을 살펴보면 이제 외래 방문마다 흡연 상태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시도할수록 이제 격려를 하면 중간에 이제 담배를 또 피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다시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금연약을 다시 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서 그렇게 격려를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의지로 버티세요 보다는 바레니클린 복용을 하든지 아니면 담배가 생각나면 참으세요 보다는 담배가 생각날 때 물 마시기, 산책하기 그런 거를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조심하세요 보다는 흡연 유발 사항을 잠시 피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연은 의지가 아니라 치료라는 것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연을 원하시는 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금연 권유를 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되고, 혹시나 이런 것들이 외래에서 하기 힘드시다고 하면 가정의학과나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아미동을 검색했을 때 부산대학교 병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찾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아직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인플루엔자 백신은 뇌졸중 위험 감소와 연관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감염은 단순한 보통 동반 질환이 아니고 실제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 요즘에 생각되고 있는데, 이제 감염이 발생하면 염증과 혈액 응고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혈관 불안전성이 증가돼서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나 이제 폐렴 같은 비교적 흔한 감염도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방접종도 중요하고 앞으로 아마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감 백신과 뇌졸중 위험 감소에 대한 연구인데, 독감 백신 접종 시에 이제 전체 사망은 50%, 뇌혈관 질환 입원 감소는 23%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제 독감 백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다른 백신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이렇게 관찰되지 않았지만 독감 백신에서는 이제 뇌졸중 위험이 54%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 백신의 보호 효과는 허혈성 뇌졸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이렇게 관찰이 됐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N수가 적어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백신 같은 경우도 뇌졸중 위험 감소 경향이 관찰되긴 했지만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고려해야 될 예방접종은 독감 백신이고 매년 접종을 권장하고, 특히 고령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환자에서 중요하며 유행 전에 가을에 이렇게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은 이제 뇌졸중 2차 예방의 핵심이고, 식이, 운동, 금연, 예방접종 모두 재발 예방에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행동 변화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하고 반복적인 외래 상담과 행동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PPT를 챗GPT에 넣어서 한 장으로 요약한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최근에 업그레이드 돼 있는지 그림을 생각보다 잘 그려서 자신만의 전략을 담은 PPT를 추가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외래에서 설명하면 짧은 진료 시간을 효과적으로 환자 교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